어머니 이 방에 짐 좀 잠깐만 둘게요. 어차피 어머니는 침대만 있으시면 되잖아요. 빈 공간 아깝게 둬서 뭐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내 집을 팔아 아들놈 아파트. 평수 넓히는데 보태준 대가는 내 방이 서서히 창고로 변해가는 비참함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있을 때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상전 대접을 하더니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 올라가는 순간 자식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는 몰랐겠지. 법보다 무서운 게 내 분노라는 걸. 전 재산을 가져간 너희의 탐욕을 내가 어떻게 박살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상담소 은혜여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식들에게 재산 미리 주면 안 된다는 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셨죠? 하지만 내 자식은 다를 거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자식도 나를 지켜줄 거다. 그런 믿음 때문에 결국 손에 쥔 걸 다 내어주는 게 우리 부모들 마음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72살 박정숙 여사님도 그러셨습니다. 아들 하나 잘 되길 바라며 전 재산인 집을 팔아줬지만 돌아온 건 창고로 변해버린 내 방과 며느리의 차가운 멸시였습니다. 과연 정숙 여사님은 어떻게 그 집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되찾아 나오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숙 여사님께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72입니다. 제 손은 지금도 거칠고 마디가 툭 붉어져 있습니다. 30의 남편을 여의고 혼자 몸으로 아들 놈 하나 건사하느라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노량진 시장에서 생선을 떼어왔습니다. 한겨울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배를 가르고 비늘을 칠 때마다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어지고 고무장갑 속으로 스며든 찬물은 뼈를 깎는 듯 했습니다. 비린내 난다는 소리 듣기 싫어 매일 밤 손이 부르트도록 씻고 또 씻었지만 손톱 밑에 깊게 박힌 생선 비늘은 좀처럼 빠지지 않더군요. 그래도 그 비늘이 제게는 훈장이었습니다. 이 비늘 하나하나가 내 아들놈 대학 등록금이 되고 새 옷이 되고 따뜻한 밥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40년을 버텼습니다. 아들놈 장가 보내고 서울 변두리에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24평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란다에 핀 화초들을 보며 정수가 참 고생 많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 평화로운 오후가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가 평생 흘린 땀방울이 응고된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아들 내외가 찾아와 제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아들은 제 무릎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강남 근처로 이사 가고 싶은데 자금이 좀 부족해요. 어머니 아파트 정리하시고 저희랑 합치면 안 될까요? 넓은 집에서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게요. 제일 큰 방 드릴게요. 손주놈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매일 노래를 불러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 집이 있어야 늙어서 대접받는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시장통 친구들도 야 정수가 집 주면 개털된다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매일 전화를 걸어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출퇴근 시간만 왕복 4시간이에요 라며 하소연을 하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내 집 팔아 아들놈 편하게 해주는 게 마지막 도리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 아들놈 새 아파트 자금으로 6억 원을 보태줬습니다. 6억 원. 그 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사간 첫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50평대 넓은 아파트,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며느리는 어머니,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세요 라며 매일 비싼 반찬을 차려냈고 아들도 퇴근하면 제 방부터 들러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우리 아들 효자야, 나 강남 큰 집으로 모셔가더라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딱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공기의 온도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더군요. 어머니, 그 소파 이태리 천연. 가죽이라 땀. 닿으면 안 좋대요. 방에 들어가서 편히 쉬시는 게 어때요? 그 소파, 제가 보태준 6억 원으로 산 가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 내가 눈치가 없었지 하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제 생활 반경은 서서히 줄어들어 제 방 하나로 압축되었습니다. 거실은 며느리의 공간이고 주방은 며느리의 성역이었으며 저는 그저 잠시 머무는 손님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통 친구들이 근처에 왔다고 얼굴이나 보자며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냄새 좀 맡고 싶어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연아, 오늘 친구들 2명만 와서 차 한 잔 마셔도 되겠니? 며느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파트 사람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 시장분들이 오시면 경비 아저씨가 오해하세요. 그리고 저 오늘 친구들하고 홈파티 있거든요. 그냥 밖에서 만나세요. 그날 저는 친구들을 데리고 동네 편의점 파라솔 아래서 컵커피를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야, 박정수, 너 강남 사모님 됐다더니 몰골이 왜 이래? 라고 묻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커피가 가시처럼 따가웠습니다. 진짜 지옥은 제 방이 창고로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아주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이 제일 커서 수납장이 남는데 애들 지난 계절 옷 박스 몇 개만 둬도 되죠?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내 손주 옷인데 그게 뭐 대수인가 싶었죠. 그런데 박스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더니 나중에는 아들 놈 골프 가방, 낚시 도구, 며느리의 안 쓰는 헬스기구까지 제 침대 옆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사방에 쌓인 박스 더미 때문에 숨이 턱 막히더군요. 제가 짐 좀 치워달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짜증부터 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맞벌이 하느라 바쁜데 짐 정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짐 넓게 쓰려고 어머니랑 합친 건데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주세요? 어차피 침대에만 계시잖아요. 아들 놈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집에서까지 짐 가지고 싸워야겠어? 엄마가 조금만 양보해줘. 내 돈 6억 원 덕분에 대출 이자 한 푼 안 내고 넓은 집에 살면서도 그들은 저를 주인 없는 방에 창고직이 취급했습니다. 생활비도 문제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한 달에 용돈 20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제 병원비며 친구들 경조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거실 불을 켜두면 어머니, 전기세가 요새 얼마나 비싼데 라며 눈치를 줬고 주방 세제를 많이 쓴다며 타박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돈 쓰고 살 때는 내가 주인이라 당당했는데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나니 저는 투명 인간보다 못한 전기를 축내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달 제 생일날 터졌습니다. 72번째 생일. 미역국이나 한 그릇 얻어먹을까 기대하며 아침부터 주방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는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더군요. 어머니, 오늘 지연이네 친정 아버님 칠순 잔치가 호텔에서 있어서요. 늦을 것 같으니까 식탁에 밑반찬 꺼내 드세요.
제 생일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제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들끼리 떠났습니다. 텅 빈 집, 대리석 바닥에 앉아 혼자 찬밥을 물에 말아 먹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 전 시장 구석에서 아들 놈에게 닭다리 하나 더 먹이겠다고 저는 맨밥만 씹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라며 제 거친 손을 잡던 그 어린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밤늦게 돌아온 아들 내외의 대화를 거실 복도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방. 저렇게 짐 많아서 나중에 요양원 가실 때 짐 정리 어떻게 해? 이번 기회에 다 버릴까?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아직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는 멀쩡한 시어머니를 두고 그들은 이미 저를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 놈의 대답은 더 참혹했습니다. 그러게 내년에 준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부방 따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머니가 저 방 계속 차지하고 계시니까 답답하긴 하네. 다음 달에 친구 부모님이 하시는 실버타운 괜찮다는데 거기 알아본다고 말씀드려보자. 그게 어머니한테도 편할 거야.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간 저를 지탱해온 모성애라는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서러움은 사라지고 서늘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창고지기로 생각한다면 나도 너희를 내 자식으로 보지 않겠다. 너희가 내 인생을 박스로 가둔다면 나는 너희의 그 호화로운 성벽을 무너뜨려 주마.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준 돈 단 한 푼도 너희 손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요 며칠 친구 집에서 쉬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네 어머니 푹 쉬다 오세요 라며 속 시원하다는 듯 미소를 짓더군요. 하지만 제가 간 곳은 친구 집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제가 아들에게 준 6억 원의 입금 내역 그리고 이사 올 당시 평생 정성껏 모시겠다고 약속했던 아들의 문자 메시지와 각서 그리고 제 방이 창고처럼 변해버린 사진들과 생일날 혼자 찬밥을 먹던 녹취록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건 법적으로 부양조건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를 할 때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전제가 있었으나 이를 현저히 저버렸을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주 충분합니다. 저는 바로 증여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놈의 이름으로 된 그 화려한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받은 아들. 놈은 사색이 되어 제 작은 월세방 친구가 비워둔 집으로 달려왔더군요. 엄마, 이게 뭐야? 어떻게 아들한테 소송을 걸어? 우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길바닥?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했던 그 마음보다 더 잔인할까? 내 방이 창고가 되고 내 존재가 냄새나는 짐짝 취급을 받을 때 너희는 내 마음이 어떨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며느리는 옆에서 울며 불며 빌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짐 다 치웠어요. 어머니, 침대도 새로 비싼 걸로 바꿨고요. 앞으로 정말 왕비처럼 모실게요. 아니, 지연아. 왕비 대접은 필요 없다. 너희는 그럴 기회를 이미 발로 찼어. 내가 준 6억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찾아갈 거다. 안 그러면 이 집 경매로 넘겨서라도 내 돈 찾아갈 테니까 당장 내 돈 내놔라.
아들놈은 끝까지 가족끼리 어떻게 이러냐,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며 바라겠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들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대출을 더 내고 타고 다니던 외제차를 팔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 제 돈 6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는 팔아야 했고 그들은 다시 경기도 변두리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알바 아니었습니다. 제 피 같은 40년의 세월을 지키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을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서울 외곽의 햇살이 아주 잘 드는 작고 깨끗한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창고 같은 박스 더미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수국 화분과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저만의 궁전입니다. 아침이면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껏 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 없이 내 집에서 내가 주인으로 숨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른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서는 매일같이 반성문 같은 문자가 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 합치자고 효도하겠다고 빕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답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본드로 붙일 수 없고 한번 버려진 부모의 정성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자식이 아니라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자식 여러분, 부모의 재산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돈은 부모님이 평생 겪은 모멸감과 눈물, 그리고 달아진 뼈마디의 대가입니다. 부모를 돈으로 보는 순간 당신들은 이미 자식이 아니라 강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손에 쥔 것을 다 내어주지 마세요. 자식을 믿지 말라는 독한 소리가 아닙니다.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힘은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내가 당당해야 자식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는 자식의 이빠른 효도가 아니라 내 주머니 속의 통장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박정숙 여사님 정말 큰 용기 내셨습니다. 네 전세금이 내 전세금이고 내 집이니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몰상식한 자식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주셨네요. 내 방을 창고로 쓰고 요양원 보낼 국리나 하는 자식들이라면 차라리 남보다 못합니다. 여사님이 되찾으신 그 6억 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여사님의 자존심이자 남은 인생의 자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 보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에이, 우리 자식은 안 그래라고 자신만만해 하시다가도 막상 돈 앞에 변하는 자식들 모습에 상처받는 게 우리 현실이죠. 박 여사님처럼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원망하지 않게 되니까요. 여사님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정숙 여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은혜 여사가 더 시원한 사이다 사연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생은 언제나 내가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인생상담소 은혜 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